강남의 4월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각. 39층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코드 몇 줄을 작성하다가 멈췄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는 우진에게로 향했습니다. 2살 된 아들은 빨간색 블록 위에 파란색 블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블록탑이 무너지자 우진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준영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안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누나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리 와봐. 준영이 손짓했습니다. 우진이 아장아장 걸어와 아빠 무릎에 올라탔습니다. 준영은 아들의 작은 손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은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전혀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힘들었어? 준영이 물었습니다. 응. 브랜드 런칭 행사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해. 우진이는 잘 있었어? 서아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진이 엄마 목에 매달렸습니다. 준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우진도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말에 오신대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영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할머니 왔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손자를 안았습니다. 우진이 부끄러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아가 만든 갈비찜과 나물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우진에게 고기를 먹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말은 얼마나 해. 간단한 단어들은 하는데 아직 문장은 잘 못 이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또래보다 발달이 빠른 편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가 참 영특하긴 하네. 엄마 닮아서 예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안 사람은 하나도 안 닮았어. 특히 손가락 봐. 우리 집안은 새끼손가락이 다 안으로 굽는데 얘는 곧지? 식탁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준영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유전이 다 다르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그래도 참 신기하네. 어머니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우진이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긴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준영은 아들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곱게 뻗은 손가락. 아무런 굴곡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은 하나도 안 닮았어. 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서아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우진이 재웠어? 응. 오늘 어머니가 좀 이상한 말씀하셨지?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이 좀. 서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아가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새벽 4시 준영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유전 특징, 부모 자식, DNA 검사 방법, 친자 확인.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검색 기록을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시계가 5시 43분을 가리켰습니다. 옆에서 서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가정용 DNA 검사 키트. 수십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준영은 한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상품 설명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확도 99.9%. 결과까지 일주일. 개인정보 보호 보장.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의심하는 행위였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키운 아들을, 5년간 함께한 아내를.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은 하나도 안 닮았어. 준영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배송지를 회사 주소로 설정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아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놀이방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준영이 불렀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눈망울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랑 같이 놀까?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바닥에 앉아 블록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함께 탑을 쌓았습니다. 우진의 작은 손이 블록을 잡았습니다. 준영은 그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곧게 뻗은 새끼손가락. 자신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회의 없었어? 응. 오후 일정이 취소됐어.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우진이 밥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서아가 휴지로 아들의 입가를 닦았습니다. 준영은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여보. 응? 우진이.
정말 내 아들 맞지? 준영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지를 쥔 채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우진이가 나를 하나도 안 닮았잖아. 어머니도 그러시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휴지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그냥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서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알아?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애를 키웠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영은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우진이 불안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은 아들을 안아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하의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라면 웃어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준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사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갈색 박스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진은혜보이였습니다. 준영은 박스를 들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2개의 면봉과 시험관,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은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검체 채취 방법, 면봉으로 구강 내벽을 15초간 문지릅니다.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서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거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침실에서 DNA 키트를 꺼냈습니다. 우진아, 이리 와봐. 우진이 소파에서 내려와 아빠에게 왔습니다. 아빠가 뭐 좀 볼게. 입 벌려봐. 아. 우진이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준영은 면봉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면봉을 아들의 뺨 안쪽에 대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15초. 우진이 간지러운지 킥킥 웃었습니다. 다 했어. 잘했어. 준영은 면봉을 시험관에 넣었습니다. 라벨에 차일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강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퍼드라고 적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은 서둘러 키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샘플을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예상 결과일, 일주일 후.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준영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가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하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침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준영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진만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빠에게 안기고 같이 놀자고 조르고 잠들기 전 뽀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준영은 아들을 안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금요일 오후 3시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발신인 지닐랩. 제목 DNA 분석 결과 안내.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비상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PDF가 로딩되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숫자들과 용어들. 준영의 시선이 맨 아래로 향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결론. 검사 대상자 간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이가 밤마다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걸음을 응원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준영은 비상계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씹었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깨진 화면 너머로 여전히 그 숫자가 보였습니다. 0.00.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준영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조퇴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언제부터? 누구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PDF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결과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차례였습니다. 밤 10시 준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인쇄된 DNA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어 가방에 보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받고.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오래도록. 서아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봐? 준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영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아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니 댁에 보냈어. 준영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서아가 이상한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준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뭔데? 열어봐.
서아가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상단에 지닐레브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DNA 검사 결과야. 준영이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 아니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재검사를 해야 돼. 3번 했어. 준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3군데 다른 기관에서 결과는 똑같았어. 0.00%.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서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야? 준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누구랑 잤어?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말해. 이름. 지금 당장. 대진이.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대진. 내 전 직장 상사였어. 준영의 턱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언제? 3년 전. 회사 워크숍이 있었어. 강원도에서. 서아가 흐느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정신이 없었고 그냥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한 번이면 충분하지. 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결혼했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는? 딸이 있어. 5살. 준영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어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좋네. 정말 좋아. 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름 플레임이랑 회사 알려줘. 왜? 알려줘. 준영의 목소리에 협박이 담겼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대진. 트레이드링크라는 무역회사 과장이야. 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 정보를 적었습니다. 서아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이해해줘.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준영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뭐? 술 먹어서? 실수였어서? 그래서 2년 동안 날 속인 게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우진이 임신했을 때 알았지? 그게 내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알았구나.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2년 동안 내가 우진이 기저귀 갈고 밤새 달래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는 동안 너는 알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우진이 생각해서라도. 우진이? 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도 아니야. 너랑 그 시발 김대진의 자식이지. 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준영은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아가 문 앞에 섰습니다. 보면 몰라? 나가는 거야. 어디로? 몰라. 어디든. 준영이 가방을 닫았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준영아,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상담도 받고. 상담? 준영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상담? 네가 바람 피운 거 어떻게 상담으로 고쳐?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준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서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 준영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할 거야. 그리고 김대진, 그 새끼도 가만 안 둘 거야. 준영아.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준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준영은 법무법인 정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2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이준호. 가족법 전문. 대기실에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준영 씨? 네.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책장에 법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준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자관계 부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 아내와 상간자 둘 다요. 상간자 정보는 있으십니까? 이름과 직장은 알아냈습니다. 준영이 메모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진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0분 동안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정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복잡했지만 준영은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상간자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준영이 끊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준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이버에서 트레이드 링크 김대진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임직원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김대진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짧은 머리,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영은 그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인생도 내 인생만큼 망가뜨려 줄게. 준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준영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7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대진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재택근무 중인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대진이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대진 씨 맞으시죠? 저는 김준영입니다. 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서아의 남편이고요. 대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누구야?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대진의 아내 지아였습니다. 당신 회사 사람? 지아가 물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분과 제 아내가 아는 사이더군요. 준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오진의 사진을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아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 당신 남편은 제 아내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강원도 워크샵에서요. 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아이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제 아들이라고 키운. 지아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진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대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아가 손을 들어 대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년 전? 그때 당신 워크샵 간다고 했잖아. 미안해, 실수였어. 실수? 실수로 애가 생겨?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요. 두 분 모두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지아의 울음소리와 대진의 변명이 들렸습니다. 준영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정 소송 승소. 오진은 준영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한은 3천만 원, 대진은 2,500만 원. 서한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오진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구로구로.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들도 냉담했습니다. 대진의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지아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대진은 한 달에 한 번만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진은 이후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물류 창고, 택배 분류, 급여는 과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변호사가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영은 부산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스타트업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더 작은 팀, 더 조용한 삶. 출발 전날 준영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준영아, 나야. 만날 수 있을까? 우진이가 너를 찾아. 제발. 서하였습니다. 준영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우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던 느낌이.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준영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이미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준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5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의 기억만 남았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은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출발 5분 전 플랫폼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준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하였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커졌습니다. 머리도 길어졌습니다. 서하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반대편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플랫폼을 벗어났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하와 우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30분 후 기차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논밭과 산이 보였습니다. 준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우진의 사진들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 동물원에 간 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준영은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을 공간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과거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비슷했지만 업무 환경이 나았지요. 무엇보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았습니다. 원룸은 점점 지훈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작은 책장을 들였고 창가에는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고무나무와 산세베리아였지요. 물을 주며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베이글에 크림치즈를 발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요. 서울의 10월은 쾌청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지훈 씨, 드디어 이혼 확정됐어요. 축하드려요. 힘드셨죠? 많이요. 그래도 끝나서 다행이에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좋아요. 몇 시에 뵐까요? 7시 어때요? 예전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말고 편한 대로. 알겠습니다. 저녁 7시 홍대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단정했지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회사도 옮기고 나름 정리됐어요. 저도요. 새 직장 다니는데 괜찮더라고요. 두 사람은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지요. 우진이는 위자료 냈어요. 5천만 원. 양육권도 제가 가졌고요. 잘 됐네요. 소라 씨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소식 들은 게 없어요. 유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소라 씨 봤어요. 우연히?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지하철에서요. 화장기 없이 평범한 옷 입고 있더라고요. 저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랬군요. 우진이는 다른 여자 만난대요. 회사 후배래요. 결국 그 사람은 안 변했어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소라 씨도 결국 이용당한 거죠. 그렇겠죠. 유나가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지훈 씨, 우리 진짜 잘 버텼어요. 네. 그렇네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과일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운터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소라였습니다. 그녀는 통조림 몇 개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요. 예전의 그녀였습니다. 변하기 전의 모습.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키고 싶지 띠형지였습니다. 소라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지우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움도 아니었지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 소라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부모님 계신 전주로. 거기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만났는데 말도 별로 안 하고 예전 소라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소라가 미안하대요. 전해달라고.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전화를 끊고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훈은 회사 동료들과 송년회에 참석했지요.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지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소라는 아직 그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환상이라는 것을. 믿음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지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솔직하게, 거짓 없이. 새해 첫날, 지훈은 홀로 떡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훈 씨.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유나 씨도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민서에게서도 왔습니다. 지훈 씨,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고맙습니다. 민서 씨도요.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의 고무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여기, 이 작은 원룸에서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요. 그것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폈지요. 오래전 사두고 읽지 못한 소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천천히, 올바르게, 자기만의 속도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바람이.